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실학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서 발전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용이 중간에 이게 실학이 쭉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잠깐 끊었던 이유가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어떤 각 인물들의 이 정책 개혁안들이 대단히 좀 중요하고요.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좀 설명할 법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간 것이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중농학파라고 했을 때는 경세치용학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떤 세력들이냐면 주로 남인은 남인인데, 남인은 남인인데 주로 경기나 서울 지역의 남인들이죠. 그래서 경상도 남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경상도 남인들은 이황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한 세력으로서 어떤 위정척사 사상 그리고 이 대단히 사회 개혁에 소극적인 그런 인물들이라고 본다면 이 경기 서울 지역의 남인들은 이황과 달리 어떤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이루면서 이익이나 정약용처럼 이렇게 이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한 조선의 어떤 복구죠. 예. 이상적인 유교 사회로 어떤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중상학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용후생학파라고 합니다. 그죠? 이용후생학파. 자, 이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들이죠. 하지만 집권 세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큰 권력을 갖지 못한 주로 젊은 소장파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노론 중에서도 대체로 낙론 계열이죠. 낙론. 예, 낙론도 이 근경 남이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 지역의 낙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론들 중에서도 호론이 있는데 이 호론들은 차별성을 강조하죠. 예. 기를 더 강조하면서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위정척사 사상으로 가게 되고 대부분 이 중상학파는 바로 낙론에 해당된다는 거. 요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농적 실화 사상의 특징을 보시면 이들은 조선의 몰락을 자영농의 몰락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많은 자영농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주전호제가 확대되고 수취체제가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됐고 이런 농민의 몰락이 조선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따라서 몰락한 자영농을 다시 육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선 토지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토지제도의 개혁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토지개혁 방안을 통해서 바로 이상적 유교질서 사회를 다시 건국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형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원은요, 한 번도 관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몰락한 양반이고요. 그리고 평생 이제 재야 인사로서 학문에 매진한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반개수록이 있고요. 대표적인 토지제도로 균전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균전론, 이름만 놓고 보면 균전, 균등하게 토지를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농공상, 바로 선비, 농민, 상인, 수공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차등적으로 직업적 차별을 두는 것이죠.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한다. 그러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리고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결부법,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결을 정하는 거죠. 근데 경무법은 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결부법에서 경무법으로 바꿀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과됐던 이 호구에 부과되는 것을 이것을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불과하자. 한마디로 이러한 잡다한 세금을 바로 모두 전세화시키자는 것이죠. 전세화. 그러니까 일원화시키자는 걸 토지에. 사람한테 부과하던 것 또는 집집마다 부과하던 호세, 인두세를 모두 토지로 일원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또
군사는 농병일치로, 교육은 산농일치로.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유영원은 농민들에게도 교육을 강조해서 산농일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비제의 세습, 노비 세습제의 폐단을 막 지적을 해요. 하지만 또 노비제도를 인정하고 양천제에 대해서는 또 아주 엄격한 자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성리학적 질서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다. 스스로 약간 주장하는 바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논리적인 약간 모순이 있는 그런 한계를 보인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문벌의 숭상, 과거제도를 비판하고, 자, 왜 비판하냐? 이러한 것들이 능력 중심 사회를 좀 방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노비 세습의 어떤 가혹성을 비판해요. 하지만 결국 유영원은 이런 노비제도라든가 또는 양천제라든가 이런 데 아주 엄격한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 아직 성리학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은광의 개발, 유통, 선박, 수레, 벽돌, 노포. 자, 이거 잘못 나왔네요. 자, 이게 아니라 요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유몽인 있죠. 유몽인. 17세기의 실학의 효시. 그 유몽인의 그 내용이 편집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요 한계에 들어갈 말을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유영원의 한계는요, 노비제라든가 또는 양반과 어떤 천민의 어떤 차별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아직은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서 그 양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식 있죠. 천민과 이 상놈들과 양반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성리학적 신분 질서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영원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익인데요. 이익은 호가 성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중농학파를 성호학파라고도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익부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냈기 때문에 결국 이익의 제자들이 대부분 중농학파로 계승이 되면서 하나의 학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파를 형성하게 된 시점, 바로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성호사설과 과국록이라는 어떤 저서가 가장 대표적인 저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전론이 나와요. 아까 유형원은요, 산농공상에게 토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형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토지를 지급합니다. 영업전이라는 토지와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전이라는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는 거죠. 자, 따라서 영업전의 존재는요, 최소한 몰락하는 농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영업전과 구분전을 나눠주는데 영업전은 최소한의 토지로서 매매를 금지한다. 이럼으로써 몰락한 농민을 막고 자영농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전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개혁안으로는 육좀을 제시했는데, 자, 육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를 좀먹는 한마디 벌레에 비유하는 거죠. 좀벌레에 비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과거제도, 과거제도, 뭐 문벌제도, 그리고 뭐 승려, 게으름, 기교, 뭐 이러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기교, 승려, 게으름, 이러한 것들을 나라를 좀먹는 이제 육좀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은 이 중농학파들이 모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농업을 통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사용이 결국은 농업 경제를 망칠 거다. 그래서 화폐의 폐지, 화폐제의 폐지, 곧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했던 사창제도만 실시할 것, 환국을 폐지할 것. 이건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원 이익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익의 역사관입니다. 자, 이익은요,
뒤에 별도로 이익의 사관에 대해서 정리가 될 만큼 역사관이 좀 중요한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익은 도덕사관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도덕사관.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 도덕적 관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왜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시 상황, 정세를 살펴야 된다. 정세를 살피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행과 운을 따져보는 것이고, 마지막이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비를 가리는 도덕 사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어떤 민족의 어떤 예를 들면 중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다는 어떤 지전설이 있죠. 그 지전설을 이익은 수용했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어떤 사관을 벗어나서 단군부터 단군조선, 기자조선, 사만을 통해서 삼국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안정복에게 전승됐던 이 정통론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화의관에서 탈피했다.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붕당론. 이익은 붕당의 어떤 시초를 이렇게 봐요. 관직 부족이다. 10사람이 굶고 있는데 밥 한 덩어리를 주면 이거 먹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어난다. 바로 붕당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한 관직을 놓고 싸움이 일어난 게 바로 붕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중농학파의 그 경세치용학파의 어떤 집대성자도 보지만 전체 실학의 집대성자로도 봐요. 왜냐? 정약용은 중농학파이긴 하지만 중상학파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조 임금 때, 개혁적 정치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 자, 이곳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여유당 전서라는 이름으로 훗날 편찬이 됐는데, 이 여유당 전서를 펴낸 사람들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선학 운동의 결과죠. 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백남훈, 그 다음에 안재홍, 뭐 정인보, 문일평,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젊은 사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모여서 조선학 운동을 이제 펼쳤는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해서 정약용의 저서들을 모아 만든 게 이제 여유당 전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 책 중에 저서 중에 세 권의 척이 있어요. 정약용의 삼부작이라고 하는 목민심서, 지방관의 도리와 지방행정의 개혁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경세유표는 중앙행정에 관한 어떤 개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흠음심서는 주로 형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삼부작과 함께 정약용의 삼논설은 탕론, 통치론이죠. 군주 통치론. 그 다음에 이 원목, 전론이 있는데, 뭐 전론은 말 그대로 토지개혁에 관한 거예요. 토지개혁에 관한 것이고, 이런 탕론과 원목에서 주로 정약용은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 맹자가 주장했던 그 역성혁명 있죠. 정도전도 받아들였던 민심은 천심이라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섰다면, 민심이 이 왕조를 부정한다면 결국 이거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어떤 역성혁명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게 정약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약용의 일단 핵심은 토지개혁인데요. 자, 정약용의 토지개혁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정약용은 여전제라는 토지개혁을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전제는 이 여라고 하는 것이 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을입니다. 마을. 근데 이 마을의 토지를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배를 할 때는 각자의 노동력의 기여도만큼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사회주의 성향과 비슷하고요. 사회주의 성격과. 그리고 분배하는 방식에서는 능력 중심이죠. 성과주의입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 예.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좀 파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전제를 폐기하고요. 나중에는 바로 정전제를 주장하게 돼요. 정전제. 정전제는 정약용이 주장한 정전제는 토지 공전제에 입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사들여서 이 백성들한테 토지를 이제 나눠주는데 그 토지를 9구획으로 나누자는 거죠. 우물정자로 이렇게 9구획으로 나눠서 8가구에게 분배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구. 자, 8가구에 분배를 하고 나머지 가운데에 있는 토지 구획만 이 사람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이 생산물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각자가 분급받은 토지는 각자가 생산물을 갖는 거죠. 이게 정전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여전제와 정전제 이제 두 가지의 토지 개혁론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밖에 이것들은요. 그 중농학파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농업 저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농법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또 전수하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이제 저서에는요. 농사 전반에 대한 걸친 해설서라는데 특히 기존의 어떤 벼농사보다는 주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또는 양잠, 목화, 자 이렇게 상품 작물의 재배법에 대해서 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박세당의 색경이고요.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 같은 경우는 주로 섭생, 구급치료법에서 주로 식물을 통한 우리의 음식을 통한 건강하게 사는 법. 우리가 섭생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뭐 한때 유행했던 웰빙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음식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저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 백과사전입니다. 수많은 농업 저서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한 해 모아놓은 농업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 자, 우리가 중상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중상적 실학. 다른 말로 이용후생. 제가 아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요. 이들은 주로 노론 중에서도 낙론들이 주로 많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보시면 한양과 서울과 경기 출신의 노론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집권층이지만 큰 권력을 갖지 못한 소장파들이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낙론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낙론은 인물성동론입니다. 그죠? 인물성론론. 따라서 청나라가 오랑캐인 건 맞지만 오랑캐는 맞지만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전한 문화가 있다면 그게 상공업 기술이 우리보다 발전했다면 당연히 배워야 된다라는 북학 운동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물질 문화와 부국광병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물을 수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하고요. 특히 박제가라는 인물이 있죠. 박제가. 이 박제가가 저술한 저서 북학의. 자, 이 저서 때문에 특히 북학파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학파 개혁의 어떤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농업에만 치우친 유교적 이상국가론. 자, 이거 누가 주장한 거죠? 유교적 이상국가론. 이게 바로 중농학파들의 주장이었죠. 자,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바로 상공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바로 훗날 개화사상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개화사상의 뿌리를 우리가 북학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유수원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중상학파의 시작은 이제 유수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저서는 우서입니다. 자, 우서라는 저서에서
자,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유수원의 핵심. 아까 유형원은 토지를 분배할 때 산농공상의 차등적 지급이었죠.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원은 선비나 농민이나 상공업자나 결국 직업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단 조심해야 될 건 신분적 평등이 아닙니다. 직업적 평등이죠. 그리고 특히 상공업과 관련해서 상인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상인들의 역할. 자, 여기 보시면 상인들의 영세성, 그 규모가 작은 걸 영세하다고 하잖아요. 그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인들 간의 합자를 이제 중시 여기고요. 규모를 좀 확대해라는 얘기죠. 영세성을 극복해라. 그리고 상업자본이 수공업을 지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바로 선대제 방식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상인들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역을 개발할 때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의료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 관청인 지방관이 할 게 아니라 바로 대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유수원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자,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인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상인의 합자를 통한 규모의 확대. 그리고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할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는 대상인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자, 이것이 바로 유수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요, 어떻게 보면 실학자 중에 가장 파격적인 인물, 가장 적극적인 개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신분제의 폐지가 있어요. 신분제의 폐지. 아무리 실학자라 하더라도 양반이 스스로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홍대용은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청나라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임화경륜, 의산문답, 주용이죠. 주의 수용. 자, 이것을 저술했는데 특히 의산문답에서는 이제 지전설을 이제 수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인 1회전설, 무한우주롱처럼 그럼으로써 홍대용은 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다. 지구가 둥글고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민족 중심적 어떤 사상을 마련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유영원의 이제 균전론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자, 병농일체 군대주의 요거는 누구랑 같다? 자, 요런 부분은 유형원과 일치합니다. 유형원과. 하지만 신분제도의 철폐라고 하는 것은 유형원과 정반대죠. 아까 제가 유형원의 한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형원은 노비 어떤 세습제의 가혹성이라든가 과거제와 어떤 문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분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홍대용은 신분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산문답에서 특히 지전설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박지원입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연안 박지원이요. 자, 청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 온 후에 이 기행문으로서 열하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죠? 열하일기. 특히 이제 열하일기를 비롯한 이 박지원의 다양한 저서들이 이제 새로운 문체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조가 이 노론 세력들을 이제 통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문체를 쓰지 마라. 예, 고문체를 사용해라는 문체 반정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개혁안을 보시면 수레, 선박, 화폐 유통의 필요성. 아까 이거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먼저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특히 많이 비판했다. 특히 어디에서요? 바로 양반전, 허생전, 호절전과 같은 이러한 한문 소설에서 허생이라는 사람이 원래 10년 동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잖아요. 그죠? 자, 이런 허생의 어떤 그 삶만 본다 하더라도 이 선비라는 이름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벌지 않고 먹고 사는
이런 양반들의 비생산성이 조선 사회를 대단히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바로 성호 이익이 주장했던 육좀, 그 육점의 하나가 바로 양반 문벌 제도에 있었는데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한문 소설을 통해서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다. 자, 그리고 한전법입니다. 한전법. 자, 한전법. 자, 이거 누가 주장? 이것도 성호 이익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요. 성호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두는 것이고 박지원의 한전법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설정해서 토지 소유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인물 박제가가 있습니다. 자, 박제가는 원래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그래서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청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북학위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뭐 청과의 통상좌, 수레선바 이게 다 뭐 박지원이나 홍대용이나 유수원이나 대체로 비슷하죠. 다만 박제가의 경제론을 보면은요. 근검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 이런 표현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유교 국가에서 성리학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관은요. 근검절약입니다. 근검절약이 바로 덕목이죠. 그러나 박제가 입장에서 이 경제는 샘에 비유합니다. 샘. 우리가 우물물이 있을 때 쓰지 않으면 고여서 썩어버리죠. 근데 우물물은 퍼서 쓰면 쓸수록 새로운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죠?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도. 그래서 경제도 우리가 비싼 물건을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품질 좋고 기능이 좋은 물건을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한다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도 생산하는 사람들도 보다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따라서 소비가 일단 생산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하에 따라서 생산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제를 우물에 비유해서 샘에 비유해서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한 인물이 박제가다. 좀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미국의 경제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론이 유효수요 이론, 바로 케인즈의 이론인데 그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를 통한 공황의 극복이거든요. 예, 바로 박제가가 무려 100년 이상 일찍 바로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대체로 이 중농학파는 유영원과 이익의 경우 이 중상학파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토지제도의 개혁만 강조를 해요. 물론 정약용은 중상학파의 주장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죠. 반면에 중상학파들은 대체로 토지제도의 개혁은 인정을 합니다. 토지제도의 개혁 플러스 상공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농학파는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약간 복고적인 성향이 있다면 중상학파는 이것을 좀 벗어나는 근대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신문제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좀 적극적인 개혁이었다면 이들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지적해요.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뭐 신분제의 폐지라거나 성리학적 질서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실학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은 이제 국학 운동을 하겠습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만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뭐냐? 우리 역사. 자,
우리 한국사, 예, 우리 지리,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언어겠죠. 자, 우리 민족이 살아온 그 과정, 예,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이 땅, 터전, 예, 이게 바로 지리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한국지리, 국어가 바로 국학인데 그럼 왜 갑자기 국학운동이 활발해졌느냐? 바로 실학은 무슨 성이 강하다고 했습니까? 실학은 바로 민족 지향성, 바로 성리학적 중심, 중화사상을 탈피한 것이죠. 중화사상에서 탈피함으로써 우리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학은 항상 민족이 어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민족의식이 필요로 할 때, 뭐 예를 든다면 몽고 침략기에,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자, 이때 국학이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학도 성리학의 그 중화사상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민족이 처한 어떤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실증적 방식인 실사구시라고 하는 학풍이 결국 국학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먼저 역사 연구를 보면 자, 여기에 휘찬여사, 동국통감제강, 그리고 여사제강, 동사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동사 남인입니다. 여사제강 서인이죠. 자, 그리고 휘찬여사 남인, 동국통감제강 이것도 바로 남인입니다. 남인.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서인과 남인이 있을 때 이들은 예법, 이들이 중시하는 예법을 보면 서인들은 신하들의 예법, 신례, 선비들의 예법을 사례라고도 하죠. 사례를 강조했고요. 남인들은 이 왕실은 일반 사대분 가문과 다르다. 그래서 왕실의 예법이 따로 있다. 왕례를 강조하죠. 왕례. 한마디로 서인은 신권을 강조하고요. 남인들은 왕권, 재상이 아닌 군주의 권한을 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타난 논쟁이 예속 논쟁이었죠. 얘네들은 신례에 따라 사례에 따라서 효종을 적장자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남인들은 왕례에 따라서 효종을 차남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남인들의 사사였던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은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왕권 중심입니다. 왕권 강화를 강조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사제강을 보시면 바로 서인계의 입장에 썼기 때문에 당연히 재상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것, 바로 재상 중심 정치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건 남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신권 중심일까요? 왕권 중심일까요? 왕권 중심이겠죠. 그렇죠? 왕권 중심. 제왕의 권위를 가진 정치가 오래 보존하는 방책이다.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서인과 남인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 북벌과 관련해서 서인들이 주로 북벌을 제기하는 입장에 있고요. 남인들이 북벌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죠. 반대하는 입장. 자, 그럼 이게 남인입니다. 그죠? 남인들은 북벌에 대해서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사제강, 북벌을 강조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남인, 북벌에 대해서 뭐 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 보세요. 자, 왕권 강화를 강조하고 북남의 폐지를 역설했다. 예. 그 다음에 송시열 일파 대립백 후에 영남 남인을 그의 사설을 추앙했다는데 이 동국통감제강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이 북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지금 이 17세기의 사서들은요. 17세기 사서들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7세기 사서들은 그냥 서인과 남인으로 나눠서 북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신권 중심이냐 왕권 중심이냐 이것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18세기의 사서들입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익부터 가겠어요. 이익부터. 이익과 안족부부터. 자, 이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사관을 비판했다. 예. 시세와 행, 불행, 시비순으로 봤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비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바로 이게 도덕사관인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인물이 B를 살해했다. 그럼 도덕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우리가 폐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도덕관념에 따라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인 것. 자, 동생을 죽였다. 아우를 죽였다. 폐륜이죠.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당시 상황, 예,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거고 사회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시비를 논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무시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도덕관념에 따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과 시세를 살핀다는 건 보다 객관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사관을 비판한다, 시세를 강조했다는 건 보다 더 객관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중국 중심의 사관을 비판했다. 그럼으로써 단군, 기자, 사만, 삼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통론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안정복에게 계승시켜서 안정복을 통해서 동사강목이라는 사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이렇게 아주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 역사설을 편찬하진 않습니다. 예, 저술하진 않아요. 그 제자였던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통해서 이익의 사관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 안정복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보면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신라가 삼국을 대표하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국을 대표하는 거 신라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삼국을 대표한다 끝이 아니라 왜 신라가 삼국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해요. 자,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주장할 때 그 주장에 어떤 신뢰성을 부여하려면 바로 합리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물론 안정복이 제시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논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실증적인 사학, 바로 고증사학의 토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편년체 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편년체와 강목체가 혼합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책 제목이 동사강목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만 정통론을 제시했다. 자, 정통론이라는 말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정통론이라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정통론이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떤 민족 국가가 하나의 국가에 출발해서 두 개로 분열되어 있다가 또 하나로 통일이 되고 이번엔 세 개로 분열됐다가 또 하나로 통일되고 이런 경우에 자, 이 나라를 계승한 국가가 둘 중에 어떤 나라에게 있냐는 거죠. 정통성이.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국가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럼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의 나라 중에 자, C라는 나라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럼 그 계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민족 국가가 분열된 시점에 어떤 나라에게 정통성이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정통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정복은 단군, 기자, 사만에서 신라로 이어집니다. 사만 중에는 마한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요. 마한, 진한, 변한 중에 마한.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는 신라에게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신라에게. 자, 하지만
안정복의 이제 한계입니다. 안정복의 한계는 여전히 명분론에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성리학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종유의 동사. 자, 이종유의 동사를 보면 자, 기전체 사서가 뭔지 아시죠? 예, 본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전. 그다음에 지, 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거고 삼국사이가 대표적인 기전체 양식이었죠. 저는 예전에 그 대부분 기전체 양식은 사서 제목에 사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해동 역사, 동사, 고려사, 삼국사기 그리고 주로 편년체의 사서들은 뒤에 저료, 무슨 저료.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실록이죠. 실록. 그리고 통감. 통감이라는 게 이제 시대의 순으로 쭉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 저료라든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동국 통감 이런 게 이제 편년차 사서입니다. 자, 어쨌든 이종유의 동사는요. 일단 고구려와 발해사를 강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역사상 처음으로 단군 조선을 본기로 서술합니다. 자, 단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수록한 사서는 삼국유사입니다. 그죠? 삼국유사. 또 제왕운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단군에 대해서 기록한 사서는 동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단군 조선을 공식적인 국가로 봤기 때문에 본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업적들을 서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단군 조선을 본기로 서술한 게 처음이라는 것.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사를 강조하게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고구려를 대단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훗날 그 신채호 선생님은 이 이종휘를 조선 후기 역사가 중에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군 조선에 관한 이 본기 서술은 훗날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그다음 유득공의 발해고. 자, 발해에 관한 역사도 그 전에는 기록이 돼 왔지만 이제 유득공의 특이한 점은 발해를 우리 민족 국가로 본다면 이제 신라를 통일 신라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북쪽의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를 북국 그리고 김씨들이 계승한 바로 신라를 바로 남국.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제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두 개의 사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고대사의 어떤 활동 무대,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어떤 활동 무대를 좀 더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조선의 사가들은 고구려라든가 이 발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만주를 항상 표기함으로써 아직 우리가 수복하지 않은 미수복의 땅이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인식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종유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의 서술은 바로 고대사의 어떤 우리 민족의 무대, 우리 민족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한치윤의 해동 역사와 이긍의 연려실기술은 이제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사서들을 참고해서 이제 종합한 그런 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무려 중국과 일본의 500여 종이 넘는 사서들을 참고해서 쓴 기전체 양식의 사서고요. 이긍의 연려실기술은 대표적인 기사분말체 사서죠.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와 관련된 또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서들에서 찾아서 그걸 첨부하는 형식인 거죠. 마치 우리가 스크랩 하듯이. 그래서 무려 400여 종의 야사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개인들이 사적으로 서술한 이 야사를 약 400여 종을 참고해서 그 기사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연려실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분말체.
자, 이제 지리학을 보시면 지리학은 자, 고려 만국전도, 예, 중국 명나라 때 왔던 그 선교사 마테오 리치, 이 마테오 리치가 전해준 게 이 세계지도가 고려 만국전도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 15세기에 세계지도가 있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중국, 조선,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도가 그려져 있죠.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이 고려만국 정도는 아주 정교한 세계지도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구나. 예, 중국 말고도 세상은 넓고 다양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리학적 세계관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지도 제작을 보시면 주로 전개는 행정적, 예, 어떤 통치의 목적이죠. 그다음에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면 후기에는 약간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이 국학자들의 실증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학풍이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을 정밀하게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걸 실생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조선 후기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유통 경제에 있어서 이 지도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도 제작이 대단히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지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뭐 제가 이 중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요 정도입니다. 정상기의 동국 지도는 최초의 축척을 사용한 지도다. 예, 백리척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대동해 지도. 대동해 지도는 사실은 실측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보면 뭐 김종호 선생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대동여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요. 먼저 대동지지라는 지리서를 이제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도에서 이제 규합한 어떤 각 지도들의 장점들, 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편찬한 지도가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측도가 아니다. 편찬도라는 것이고요. 물론 답사는 실제로 했을 거예요. 실제로 답사를 했지만 수많은 어떤 자료와 역대 지도들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편찬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규모가 대단히 크죠. 예, 목판으로 되어 있고 분첩, 절첩식.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서 휴대할 수가 있고 또 목판이니까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고요. 또 지도표를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하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단선인 경우도 있고 복선인 경우도 있어요. 대동여 지도를 보면 단선인 경우에는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좀 얕은 하천이고 복선으로 되어 있는 하천은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리서들 있죠. 자, 지리서들. 자, 동국지리지. 예. 실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의 한백겸이 바로 만든 최초의 역사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죠? 예. 우리 민족국가의 각 도읍과 수도의 어떤 연원을 밝히는 그런 지리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신경준의 강계구가 있는데 원래 신경준은 이제 국어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아방강역구냐 정약용이 만든 지리지다, 지리서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택리지, 예, 요 정도는 좀 중요하죠. 택리지.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지예요. 인문지리지. 이중환이 택리지를 저술할 때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가거지를 찾는 것. 조선이라는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살기 좋은 땅은 지리가 좋은 곳. 여기서 지리는 풍수지리입니다. 배산임수 지형으로서 찬바람 막아주고 햇빛이 풍부하고 이런 지형이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리가 좋은 곳. 그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하천이 있다거나 농토가 비옥하다거나 이렇게 생리가 좋은 곳. 세 번째는 인심이 좋은 곳, 예, 사람들의 성품이 좋은 곳. 뭐 네 번째는 경치, 산수가 좋은 곳. 막 이런 식으로 예, 가거지의 조건을 예,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래서 최초의 인문 지리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전요 같은 경우는 아까 최한기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서경덕의 유기론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서양의 경험 철학까지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서양의 해국도지,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지도들을 참고해서 만든 지리지가 바로 지구전요입니다. 자, 이제 국어 연구를 볼까요? 자, 국어. 국어 연구도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의 역사 이거 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보다 물론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는 좀 중요하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국어 연구하면은 국문연구소 그다음에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자, 이렇게 1907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문법 체계를 만들었던 국문연구소, 주시경 선생님과 지석영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이죠. 조선어 연구회는 1923년에 한글이라는 어떤 잡지를 간행했고 각야랄이라고 하는 현재 한글날에 해당되는 이런 한글을 기념하는 그런 날짜를 지정했고요. 조선어학회는 1933년에 결성됨으로써 우리말 큰사전 편찬 계획을 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었던 그런 단체죠. 물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산이 됐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은 편찬하지 못했고 해방 이후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게 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어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신 저는 요 금석학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금석학은 실사구시라고 하는 실학학풍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 쓰여진 내용보다는 돌과 쇠에 새겨진 글자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죠. 하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된 진흥왕 순수비에 관한 내용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자, 뭘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세워진 비석이나 유물들에 새겨진 글자겠죠.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학은 바로 실사구시, 실증적이고 고증적 학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석과한록을 저술을 하게 됐고요. 이곳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특히 영정조 시대에는요, 영조, 정조 임금 시대에는 우리가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기는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학을 통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막 쌓이겠죠. 그것들을 하나로 차곡차곡 모아서 정리하는 바로 백과사전이 유독 많이 편찬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수광의 지복유설, 천주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의 성우사설, 이익의 성우사설, 천지, 만물, 경사, 인사, 시문의 5개 부분을 나눠서 이제 그 정보들을,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문헌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조 임금과 정조 임금의 탕평 개혁 정치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때 영조 임금을 상징하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바로 저서 중에 하나가 동국문헌비구입니다. 동국문헌비구. 지리, 정치, 경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위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풍부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임원경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업 백과사전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국학의 발전까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의 예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2권, 교재 2권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